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좌우측에 놓느냐 아니면 리빙에 대한 개념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카메라를 뚫어져 쳐다보고 가운데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측에 쏠아서 지금 잭 스페로우 선장을 중심에 두고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배치해서 잭 스페로우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공간을, 스페이스를 더 많이 두고 있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용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강의에 시험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뭔가 얘기하는데 사담도 많은 것 같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려고 그러는지 몰라.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5주차 강의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팁은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얘기한 거는요. 시험 문제 거의 나올 거예요. 저는 이 강의 시간에 시험 문제,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용어에 대한 중요한 그 몇 가지 딱딱딱딱 찝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품들, 그리고 뭐 유명한 뭐 감독들, 작품들, 뭐 그런 용어들, 테크닉들 그런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물론 얘기한다고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한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아요. 문제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잭 스페로우 선장이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공간, 스페이스를 좀 더 많이 두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쓰이는 용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ook space라고 그래요. L-O-O-K, look, 바라보다. 그래서 look space를 이쪽에 두는 경우, 상대가 피사체가, 연기자가 바라보는 쪽으로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용어, 이렇게 사람을, 피사체를 잡았는데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프레임 끝까지에 사용하는 요 공간이 있죠. 요 공간은 헤드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헤드, H-E-A-D, 머리 공간이죠. 헤드 스페이스 혹은 헤드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자연스럽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잘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또 추세에 헤드 스페이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막 이마선 끝에서 이렇게 촬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헤드 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룩 스페이스는 얘기했잖아요. 룩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룩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프레임이 이렇게 끊겨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쪽에 스페이스가 좀 더 많이 남는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느낌은, 효과는 누군가 이 사람이 뒤통수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있던지, 혹은 뒤통수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든지 염탐을 하든지 뭔가 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룩스페이스를 거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현할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몰래 쳐다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누가 총을 겨누고 있다든지 하면 룩스페이스를 뒤로 빼고 난 다음에 그 장면에 뭔가를 하면 암시할 수 있는 그런 화면적인 구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구성과 디자인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캐패시티, 컴포지션 안에서 보시면 이제 샷에 대한 종류나 이런 것들 중에 그 한 부분, 가장 이제 가장 대비될 수 있는 샷들을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배웠듯이 클로즈업, 어떤 인물의 피사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깊게 들어가서 어떤 표현이나 어떤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나 어떤 이런 것들, 연기적인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갖고 내올 수 있는 게 클로즈업 샷의 그런 효과였죠. 클로즈업 샷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captivity라고 해서 감금이나 억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이드하게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차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답답하고 어딘가 눌려있고 어딘가 gat혀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다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제가 이제 와이드샷, 어떤 풀샷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 롱샷의 개념 그런 것보다도
클로즈업보다 좀 더 와이드하게 많이 빼주면, 화각을 많이 빼주고 피사체를 넓게 잡아주면 대부분 프리덤, 자유를 뜻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느낌들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의 방식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작품 같은 경우들 보시면요, 어떤 화면에 대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막 근접 촬영을 하거나 따라가는 방식들도 잘 구현을 하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그냥 루즈하게 그 안에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보여주는, 자연스럽게 그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구현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큐멘터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주로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뭐 초반, 중후반까지 방송적인 부분들 강의 한 2개 정도 하기 전까지 영화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의 장르에 있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포, 호러, 판타지 뭐 이런 장르를 나눌 수도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게 뭐 장편 영화냐 단편 영화냐, 길이적인 측면, 그리고 뭐 형식에 대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픽션, 허구를 가지고 만든 영화냐, 논픽션 영화냐, 픽션 영화냐. 논픽션은 사실적인 영화, 실제 일어나는 일을 촬영하는 거. 그리고 픽션 영화는 허구. 대부분의 영화가 이제 픽션 영화죠. 논픽션 영화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큐멘터리 작품들이죠.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작품은 사실에 근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흘러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만드는 작품들이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냥 픽션 영화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념, 형식적인 개념이 좀 다르게 정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픽션 영화죠. 극장 가서 보시는 영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영화는 사실을 근반으로 해서 허구화한, 뭐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영화들도 종종 있죠. 많죠.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런 영화들이. 뭐 얘는 블랙 호크 다운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많죠. 그런 영화들은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논하지 마세요. 그건 픽션입니다. 사실을 근반으로 해서 사실의 모티브를 딴 거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재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픽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픽션 영화라고 하면 뭐 굳이 꼽자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논픽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잠깐 다큐멘터리적인 얘기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은 엄밀히 따지면 저는 영화 중에서도 다큐멘터리가 제 전공 분야예요. 형태 중에서도.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강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제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erritorial Space and Depth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 지각적 깊이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영화는 다이하드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추억을 새록새록 소환하고자 옛날 영화들의 자료들을 좀 많이 꾸렸어요. 그리고 요즘 영화들을 쓰지 못하는 것들은 라이센스나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작품들도요, 재미난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제 강의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20대 초중반의 여러분이실 텐데 20대 초중반에 지금도 물론 많은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많이 개봉돼서 많이 보셨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많은 작품들, 그리고 80년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뭐 그 전에도 훨씬 많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영화, 꼭 보셔야 될 영화들이
80년대, 90년대 요때, 2000년대 초반 요때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20대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그때가 한국 영화의 거의 전성기 시절이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물론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훑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영화가 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간 지각적인 깊이에 대한 구분은 무엇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다이하드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악당들이, 그러니까 나쁜 배역을 맡은 사람? 표현 이상하네요. 악당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악당들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간 지각상 지금 여기 이제 프레임에 가려서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이 프레임 뒤쪽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이게 싹 치워지면서 여기에서 트럭이 쫙 밀고 들어와요. 트럭 한 3-4대가 엄청나게 큰 덤프 트럭이. 그래서 그 트럭이 딱 와가지고 은행에 불을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을 다 쓸어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할 때 이렇게 갈아놨다가 공간적인 이런 지각적인 측면에서 가려놨다가 치워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이 미장센의 일종의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악당을 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알을 맞았잖아요. 총알을 맞아가지고 지금 앞에 앞 유리창에 총탄 자국이 있기 때문에, 총알 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스릴 넘치는 장면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레전드 그거 보시면 어떤 좀비들이 윌 스미스가 박사였잖아요. 그래서 좀비를 치유할 수 있는 큐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좀비를 한 명 끌고 와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는 좀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뭐 제가 내용을 다 알려드린다고 이거 스포일러야, 저 교수님 영화 너무 스포일러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못 보겠어, 그런 식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영화 보시면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윌 스미스가 나중에 다 좀비가 됐는데 혼자 살았어요, 걔랑.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혼자 그 좀비들을 피하면서 어떤 치유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비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 자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백신을 개발을 하려고 좀비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좀비가 그 좀비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의 와이프였던 거예요. 와이프에 대한 좀비를 끌고 와서 자기 와이프를 찾으려고 이 좀비는 애를 쓰는 거고요. 그 실험실 안에 있는 방탄 유리막을 통해서 윌 스미스는 거길 깨고 들어오려고, 좀비가 깨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윌 스미스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학적 깊이에 그냥 구분, 아까 이 전 장면에서 말씀드렸지만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윌 스미스와 그리고 이 좀비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 대치적인 국면이 극명하게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슬슬 금이 가고 깨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긴박스러운 장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드리려고 이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전설이다는 결말이 2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직 못 보신 분이나 혹은 다 보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디렉터스 컷, 감독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냥 극장용이 있어요. 2개의 결말은 판이하게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만 나중에 결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중간에 톡 끊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편집을 하면서 PPT 화면을 잠깐 띄웠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오디오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은 이제 좀비 영화를 얘기하면서 새벽의 저주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는 전설이다라고 하는 이 좀비 영화가 나온 김에 좀비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하나를 바로 잡을게요. 조교들이 중간에 막 웃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캐리비안의 해적을 캐리비안 베이라고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있으면 캐리비안 베이를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거 정정할게요.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라 아까 보였던 샘플링 영화의 샘플링은 캐리비안의 해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좀비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전설이다가 나오는 이런 좀비 영화가 한참 전에 이제 좀비 영화의 거의 되게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잭 스나이더 감독,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있는 여러분들 대표작이라고 하면 뭐 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우우 하는 300을 제작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들었던 새벽의 저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가 왜 좀비 영화 중에 좀 중요한 작품으로 기억이 되냐면요. 잭 스나이더의 새벽의 저주이라는 작품이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흑백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게 이제 거의 새벽의 저주의 원작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나오는 좀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비는 지금 생각하는 좀비랑 좀 달라요. 예전에 있던 좀비들은 하면서 움직임들이 되게 느적 됐어요. 그리고 되게 움직임이 둔탁하고, 사람들이 막 빨리 많이 도망가면 좀비들이 때려 물고 오지 않는 이상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의 특성상 그 새벽의 저주를 만들면서, 새벽의 저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좀비들은 굉장하죠. 피하기 힘들어요. 거기 나오는 좀비들은 와! 그래서 막 물어뜯고 막 개떼처럼, 벌떼처럼 막 달려들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좀비들이 대부분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액티브하고 활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제 나는 전설이다를 혹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혹시 찾아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기억을 다듬어 보면 좀비들이 굉장히 활달적이에요. 그리고 좀비들은, 나는 전설이다 나오는 좀비는 생각을 하죠. 엄청난 발전이죠. 좀비들은 왜냐하면 좀비의 기온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좀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와이프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전설이라고 하는 이 좀비 영화도 되게 생각해 볼 개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백신을 치유하고자 했는데 좀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상충되고 결부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좀비에 대한 영화도 얘기했습니다. 좀비 영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비 영화도 재밌어요. 근데 좀비 영화는 특징이 있죠. 좀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좀비가 언제부터 어떻게 좀비가 시작됐는지. 뭐 옛날 드라큘라, 흡혈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좀비 영화 처음 시작하면 다 그렇잖아요. 뭐 레지던트 이블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뭐 실험하다 갑자기 뭐 변종이 나타나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그냥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면 좀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뭐 계속 제작되고 있지만 미국 드라마 중에 워킹 데드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냥 세상에 좀비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좀비 천국이 됐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워킹 데드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안에서 갈등 구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작품대로 또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워킹데드 시리즈도 엄청나게 오래 한 장수 미국 드라마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번외적인 얘기를 또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 지각적인 깊이에 대한, 뎁스에 대한 구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학적 패턴입니다. 프로시믹 패턴인데요. 이런 것들, 지금 이게 영상의 화질이 좀 구질구질하죠. 이거 보시면 이소룡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런 때 보시면 때로 싸우거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획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만 영화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액션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스탠트나 뭐 이런 거 꼭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배우들끼리 합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내가 때렸을 때 누군가 분명히 맞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으면 나는 연기를 할 때 때려야 되는 건데 때렸는데 안 피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해놔야 되는 어떤 그 공간 안에서 해야 되는 패턴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줬던 건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유명한 장면 중에 이제 올드보이 같은 장면 보시면요. 올드보이에서 제가 이제 뭐 두 번째 강의에서도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올드보이에 대한 그 지문을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올드보이 장면에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오달수가 오달수가 아니라 최민식 배우님이 망치를 들고 복도에서 막 이렇게 막 망치 하나 들고 막 수십 명이랑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평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 정해준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소품이고 뭐고 카메라의 구도고 뭐고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놓는 방식이 있죠. 그런 것들도 미장센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미장센에 대한 강의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안에서 구성되는 모든 것들이 미장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의 사이즈, 종횡비, 그리고 안에서 있는 어떤 의미들, 배치에 대한 의미들.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프레임의 규격이나 사이즈나 종횡비나 그리고 안에 있는 배우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미장센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빛이나 조명이나 소품이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세트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 의상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미장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장센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차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담이 조금 길었지만 그것들 또한 여러분들 그냥 영화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작품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때 그 교수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화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중원대학교 영영학과 이태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